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자,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총 8장 중에 첫 장입니다. 경제학의 기초와 주식 투자 뒷부분 시작합니다. 자, 경제학의 기본 모형에 대해서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웬만한 경제학 원론책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일단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주체는 그러니까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국가가 아니고 한 국가에서의 경제 주체는 바로 기업과 가게입니다. 또 시장은 두 개가 있어요. 재화 서비스, 일반적인 시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재화 서비스 시장,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두 개, 경제 주체 두 개죠. 이 시장 두 시장과 경제 주체 두 주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이 가게의 구성원들은 물건을 사겠죠. 바로 구입자입니다. 그럼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판매자죠. 구입자가 가게, 판매자가 기업이죠. 보면 가게에서 돈을 내고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 기업에서는 돈을 받고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은 뭐냐면 생산 요소에는 경제학에서의 생산 요소에는 이런 노동 그리고 지대 그리고 자본, 그러니까 뭐 지대가 아닌 토지죠. 토지, 자본. 노동력, 토지, 자본이 바로 생산 요소예요. 3대 생산 요소. 그 3대 생산 요소 중에 지금 인력 시장을 말하는 거죠. 노동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당 잡부 모집해갖고 저도 어렸을 때 대학교 한 1학년 여름방학?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더울 때 막 반팔 입고 갔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이렇게 막 전봇대에 붙어 있었어요. 일당 잡부 3만원 모집. 그러면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6시까지 뭐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해요. 아침 6시 갑니다. 그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쓰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어떤 노가다 그런 인력에 필요한 인력만큼 뽑으러 그 현장 소장이 와요. 그래서 뭐 5명 필요합니다. 뭐 일당 잡부, 그럼 뭐 목수, 뭐 이런 사람들 5명 필요합니다. 뭐 목수 같은 분들 막 10만 원씩 받고 저쪽 일당 잡부는 뭐 3, 4만 원 받는 거예요. 한 4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돈을 받으러 픽업이 되면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했었는데 정말 약값이 더 들었어요. 그 당시엔 특히나 지금보다도 건설 현장이 훨씬 안 좋았겠죠. 뭐 한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시장의 그 건설 현장에서 며칠 일했었는데 약값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저는 기업이에요, 가게예요? 가게잖아요. 그럼 저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토지, 자본, 여기 지금 3대 생산 요소가 있잖아요. 3대 생산 요소를 난 여기에서 제공을 해요. 지금 이 기업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나는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팔고 있는 거죠. 내 노동을 팔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누가 사가요? 기업에서 사가죠. 기업에서 생산 요소를 사갑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노동자한테 주는 돈을 아까 제가 여기서 지대를 잘못 썼잖아요. 왜 헷갈렸냐면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대가가 임금, 지대, 그리고 이윤이에요. 여기 써있죠.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 임금, 지대, 이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경제학의 기본 모형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는 두 개의 경제 주체, 기업과 가게, 그리고 두 개의 시장,
제야 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가게는 제야 서비스 시장에서는 돈을 내고 제야 구입을 사는 거고요. 그럼 가게에서 내는 돈이 있으면 버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어디서 벌어요? 바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무엇을 제공하고?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요. 자, 기업은 제야 서비스 시장에서 제야 서비스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죠. 근데 제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산 요소가 필요해요. 그 생산 요소가 바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노동, 토지, 자본. 그들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가장 단순화된 경제 순환 모형도예요. 가게, 기업, 상품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을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는 가격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뭐를? 제야 서비스 시장에서 판매자들은 기업이고 구입자는 가게인데 어떤 식으로 거래가 형성이 될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거죠. 벌써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일찌감치 얘기를 합니다. 자유경제주의에서는 시장의 역할, 그리고 그 시장의 역할에서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가격 결정이다. 자, 그리고 또 그러한 시장에서는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가격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한 가격에 의한 거래, 자유거래는 거래 양방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경제학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관리 종목과 투자 유의 종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리 종목과 투자 유의 종목이 갑자기 여기 왜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자유거래가 거래 양방을 이롭게 한대요. 그럼 자유거래의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바로 제한거래겠죠. 제한거래. 그럼 거래를 제한하면 거래 양방이 이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한다는 건 뭐냐면 일반 종목이 아니고 관리 종목 또는 투자 유의로 지정이 된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종목, 투자 유의 종목은 자유거래가 아니고 제한 거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래 양방이 편하고 행복한 이로운 거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한된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주식하고 이렇게 붙여서 생각한 거예요. 경제학에서도 자유거래가 가장 좋은 거래라고 하고 있구나. 주식시장에서도 실제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지 좋지. 이런 식으로 관리 종목 또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매매가 힘들어지고 그런 종목들은 금방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경제학의 기본 모형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이 바로 경제학의 기초와 주식 투자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주식 투자자가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한 1년 미만, 뭐 한 6개월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아무것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환율, 국제수지, 정부 지출, 통화 조정, 뭐 이런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또는 주식 투자자로서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용어를 많이 접했을 수는 있어도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건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재무제표 공부 또는 회계학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저처럼 머릿속에 저 지금 이렇게 강의하다 갑자기 말했잖아요. 회계학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3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각각의 핵심 포인트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익.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저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루루루루루 이런 게 있으면 말하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시장, 가격, 뭐 정부 지출, 통화 조절, 국제 수지 환율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쉽게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설명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주식 투자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자가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이거예요. 기본적인 용어와 이론을 공부하자. 그래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세 가지 파트로 크게 경제학 언론을 나눌 수가 있어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런 강론이 있고요. 경제학 원론에는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뭐 1장부터 쭉 있지만 굳이 내용을 나누자면 미시, 거시, 국제예요. 그럼 미시는 뭐 미시족의 미시가 아니고 좁게 보는 거죠. 좁게. 미시. 좁게 보는. 거시는 뭐예요? 거시. 넓게 보는 게 거시예요. 그래서 나라 간의 그런 경제학, 국제경제학, 미시, 거시, 국제를 그 파트를 구분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각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 이론들, 용어들. 미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도 말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시장과 가격이에요. 시장과 가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의 이론인 건 뭐 차차 설명을 할 거고요.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부 지출에 대한 내용, 통화 조절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이고요. 국제경제에 대해서는 국제수지, 환율, 뭐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용어들, 또 이 용어들이 뜻하는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주식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행동이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중요한 건 주식 투자자에게만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냥 혼자 주식만 하다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든 것도 제가 선택한 거죠.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들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비싼 돈을 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 가입을 한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역시 저희 선택,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런 모든 게 바로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B는 벌스죠. D는 데스죠. C는 초이스예요. 그래서 인생은 초이스예요. 인생은 초이스. 근데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대 중후반, 늘 말씀드리듯이 중반도 아닌 후반도 아닌 딱 그 중간. 내년부터 후반입니다. 47인데요. 47까지 인생을 살면서 물론 깐난에게 응아응애 할 때부터 전 유치원도 안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저학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는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기억이 나죠. 그 순간순간 공부를 할 것인가, 친구들하고 놀 것인가, 심지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술을 먹을 것인가, 자습실에 남아있을 것인가, 당구를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저희 대학교 선택의 공부에 영향을 미쳤고, 또 대학교 가서도 무슨 공인회계사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세무사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마장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사항들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주식 관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 IMF 직후에 주식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주식 관련 일을 하면서 이걸 내가 평생 동안 할 것인가, 주식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이후에 캐나다를 갈 것인가, 한국에 남아있을 것인가, 제도권으로 도전을 해볼 것인가, 외국 유학을 갈 것인가, 뭐 이런 선택들. 다시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세무사 공부를 할 것인가? 전업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심지어 가장 최근에 계속 혼자 주식만 할 것인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바로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초이스예요. 그러면 인생이 초이스라면 초이스를 잘하는 게 좋겠어요? 못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잘하는 게 좋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선택을 잘하는 방법, 경제학을 잘하면 돼요. 왜?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학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여러 선택을 할 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자로서 종목을 선정할 때, 주식 투자자로서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보유를 할 것이냐, 현금을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서 경제학적 마인드로서 선택을 한다면 보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선택을 할 때 희소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공기와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없으면 죽죠. 공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야, 너 공기 가질래? 라면 가질래? 나 라면 갖겠죠? 공기 안 가져요. 아무튼. 왜? 공기는 희소성이 없으니까. 우리도 사방에 공기잖아요. 사방에. 내 공기 갖고 싶지 않아도 다 공기 가질 수 있어요. 라면은 가져야 돼요. 왜? 배고프니까. 아주 배고파 죽겠네요. 지금 9시 반인데. 배고픕니다. 저는 지금 라면이 더 필요해요. 공기는 안 필요해요. 왜? 공기는 벌써 여기 있으니까. 희소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물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다이아몬드 없으면 살아요? 살아요.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물 없으면 못 사는데 가격은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수십만 배 더 비싸요. 왜? 희소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냐면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개인에게 자원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선택하나요? 무엇을 선택하는 건 내가 뭘 포기하는 거라고 아까 앞에서 기회비용에서 배웠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이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보다. 자, 일이냐 사랑이냐 우리 왜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하고 둘 다 잘하면 되잖아요. 일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과 사랑 중에 고민을 해요? 바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중에 6시간을 잔다 그래도 18시간이 남아요. 18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빼면 15시간이 남아요. 15시간이 바로 고시촌에서 고시생들이 하루 평균 공부하는 공부량입니다. 저도 세무사 공부할 때 15시간 공부했고요. 왜?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자, 직장인들 일을 열심히 하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뭐 자기 개인 시간 더해서라도 일을 해. 일이냐 사랑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이 있죠. 근데 그 직장인에게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일벌레처럼 일만 하던 이 직장인이 사랑을 해보니 사랑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자원? 바로 이 두 가지. 돈과 시간. 왜? 이성을 만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성을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맨날 한강 고수부지에서 커피 믹스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어디 근사한 데서 밥도 먹고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영화도 보고 근사한 데 가서 데이트도 즐기고 돈이 있어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일이냐 사랑이냐. 왜?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야, 네가 생각해.
네가 어느 쪽에 돈, 어느 쪽에 시간을 어떻게 들여서 일이 너한테 더 중요한지 사랑이 너한테 더 중요한지 선택해. 근데 보통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뭐 저런 말 있잖아요. 결정장애? 뭐 이런 말 있어요. 심지어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이 있대. 물론 농담이겠지만 실제로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이죠. 아니요. 엄마한테 전화, 엄마 나 오늘 점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혹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뭐 20대, 10대는 없으니까 오히려 자녀분들이 그 나이면 혹시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부모님이 있다면 큰일이죠. 아니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나 오늘 점심 짜장면 먹어 짬뽕 먹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을 시켰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내가 시간과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인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저에겐 1억밖에 없어요. 그 1억을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에겐 하루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재테크 공부할 시간이 5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식 공부를 할 건지 부동산 공부를 할 건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돈과 시간을 고려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 선택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선 한계 이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자, 이 한계라는 말씀을 아까도 뭐 한계, 두 개의 한계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한계라는 말은 바로 추가적인이라는 말이에요. 추가적인. 그래서 한계 이익이라는 말은 추가적인 이익, 한계 비용이라는 말은 추가적인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아질 때까지 그 순간 결정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피자를 한쪽 딱 먹었어요. 피자 한쪽이 예를 들어 3,000원이에요. 피자 한쪽을 딱 먹었어요. 배고플 때. 너무 맛있어. 그럼 너무 행복하죠. 그럼 3,000원이 돈이 안 아깝겠죠. 그러면서 나 아직 배가 안 찼어요. 한쪽을 더 먹어야 돼요. 한쪽. 플러스 한쪽 더. 한쪽을 또 역시 3,000원 내고 먹죠. 한쪽 더 먹었더니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더 맛이 없어진 것 같아. 너무 희한해. 누가 여기다 소금을 탔나 갑자기 짜게 느껴져. 그래도 두 번째 쪽도 먹을만 하네. 뭐 3,000원 뭐 별로 아깝진 않았네. 배가 고팠어. 한쪽 더 먹을까? 조금 고민돼요. 더 먹을까? 그래도 먹어봐요. 한쪽. 그랬더니 이번 거는 막 밀가루가 덜 익은 것 같고 이상해요. 맛도. 괜히 먹었네. 그럼 그 다음 거 한쪽 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왜? 점점 내가 만족하는 한계 효용, 나의 행복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딱 여기서 멈추면 돼요. 심지어는 여기서 멈췄어야 되고, 그게 바로 내가 마지막에 내는 한계 비용과 마지막에 얻는 한계 수익,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그 결정을 해라 이거야. 여기서 했으면 돼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편의점 할인 맥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편의점을 갔습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세계 맥주, 4개에 4캔에 10,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다. 근데 이걸 가만 봤더니, 한 캔은 3,000원이에요. 그럼 4캔 사면 12,000원짜리니까 2,000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4캔 사서 10,000원에 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편의점에서 한 캔 샀습니다. 왜? 저는 냉장고에 이렇게 술을 많이 두질 않아요. 저는 와인 셀러가 있지만 집에서도 와인을 잘 안 먹고 외부에 와인 지인들 만날 때만 와인을 마시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와인, 맥주 이런 거 술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버릇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술, 담배를 안 했었고, 어렸을 땐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부모님하고 사는데 막 담배 피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살면서 술, 담배 당연히 안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술, 담배를 집에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 기러기 아빠로서 혼자도 살고 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거의 안 했어요. 조금은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맥주 한 캔을 사 먹고 싶다라고 해서 편의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광고 문구가 써 있습니다. 4캔에 10,000원.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나는 한 캔만 먹고 싶은데 4캔을 먹을까? 2,000원이 더 싸네. 그러면 저는 한 캔을 마셨을 때의 한 개 효용과 한 개 비용 3,000원. 내가 요 3,000원보다 한 개 효용이 분명히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4캔을 마셨을 때의 한 개 효용은 굉장히 낮았을 거라고. 저는 한 캔만 먹으면 되는데 굳이 4캔을 왜 먹어요? 그렇다고 냉장고에 맥주 캔 있는 게 저는 싫거든요. 집에 냉장고에 술 있는 게. 4캔을 사고 싶진 않고 먹으면 4캔을 다 먹어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기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죠. 그게 바로 한 개 효용과 한 개 비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데에서 편의점 할인 맥주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이거를 한번 주식과 연관돼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주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 시장이라 그러죠. 자, 미시경제에서 시장과 가격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또 한 회사의 가격을, 주식 가격을 뭐라 그래요? 주가, 주식 가격. 자, 아까 우리가 그 간단 모형에서 보면 생산 요소 시장, 재화 시장이 있었죠. 여기서 바로 주식 시장, 주식 가격을 대입해도 똑같아요.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에서 시장과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주식 시장, 주가 똑같이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의 주식 시장, 한 나라의 경제가 올라가야지 나도 주식 투자자로서 돈을 버는 건데,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고 우리나라가 금융 정책을 어떻게 쓰는지 알으려면 이러한 이론들과 용어들을 알면 좋죠. 또 요즘 글로벌 경제 하는데, 글로벌 경제, 전 세계 경제 안에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작은 한 나라의 경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국제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또는 환율이 인상됐냐 인하됐냐,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분명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알면 좋죠. 또 주식을 삶에 있어서 마치 인생이 비와 디사이의 시인 것처럼 주식 투자라는 건 선택의 연속이에요. 볼까요? 제일 처음에 주식 계좌 어디서 트지? 키움증권 틀까? 미래에셋대우 틀까? 대신증권 틀까? 어디서 주식 계좌를 트지부터 시작을 해서 트자마자 뭔가를 사야 되는데, 사기 전에 뭐죠? 얼마를 넣을까? 1,000만 원을 넣을까? 2,000만 원을 넣을까? 5,000만 원을 넣을까? 얼마를 넣을까를 고민하죠. 또 돈을 입금한 다음엔 A를 살까? B를 살까? C를 살까? 방송을 볼 땐 한경화를 볼까? 머니투데이를 볼까? 뭘 볼까? 인터넷 교육을 받을 땐 이세무사한테 받을까? 아무개한테 받을까? 사기꾼한테 받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으로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보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죠. 대학교 때 제가 처음 공부했던 경제학 원론 책 머릿말에 이게 있었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경제학도로서 할 일이다라는 책이, 그 책에 머릿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 문장을 제 책상에 써놓고 늘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우리가 학문을 접근함에 있어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글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도 안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걸 보다 보면 이게 좀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한테는 늘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사람 사는 그런 관계들, 상대방에 대한 배려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
또는 재력을 이용해서 그 지위보다 좀 그 지위와 재력보다 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것들이 뭐 조금만 뉴스 보면 뭐 매일매일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들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 뭐 이런 것들이 숨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했을 때 머릿말에서 봤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이 세상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제학, 주식시장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늘 차가운 머리,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특히 타인을 바라볼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경제학의 기초와 주식투자 1장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나는 주식 투자자로서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모르는데 경제학의 기초와 주식 투자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재밌기도 하네. 또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겠네, 경제학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총 8장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강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1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